드렸고, 이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한국입니다. 주식을 얘기해 준 건 그냥 일반적 주식의 시장의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고, 이 부동산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워낙 특이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한번 1900 언제부터 그려야 될지 모르지만 1960년도부터 그린다면 한 2007년 정도 그리고 여기 2007년이고, 우리나라 주식은 부동산에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 끝에 계속 올랐고, 여기서 막판에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2007년이고 한번 이렇게 떨어졌고, 이게 이제 뭐 1997년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대략 이렇게 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1997년도, 98년도죠. 97년 말부터 98년까지 요때만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잠깐 좀 떨어지거나 하향 안정 정도만 했지. 이렇게 이제 거의 부동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부동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아까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런 공포, 탐욕 이런 게 교차하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런 시장은 뭐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은 뭐가 지배하는 시장이죠? 탐욕만이 지배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공포가 없었어요. 2007년까지. 그냥 질러놓고 사놓고 뭐 안 오르면 뭐 10년 기다리면 오른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특히 뭐 이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지방에 따라서 조금 장기간 침체가 된 적도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우리나라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은 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공포라는 걸 못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포장에서 주식 이걸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가 뭐죠? 공포장에서 사서 이런 탐욕을 지배하는 상승장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탐욕만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투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그냥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투기만 있었던 거죠.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다.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서서히 제가 볼 때는 공포가 커지고 있긴, 공포가 커진다기 공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포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 미래를 내다보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과거와는 좀 달라질 것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어느 통계를 하나 제가 본 건데, 우리나라 땅값 비싼 데 중에 하나가 양재역 있죠? 양재역 무지하게 번화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옛날 이름이 뭐죠? 양재역 옛날 이름이? 말죽거리죠. 영화 있었죠, 그죠?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봤어요? 그 이제 재밌잖아요, 영화. 거기서 나왔나? 거기 이렇게 그 영화인가 이렇게 그 만화에서 영화 안에 보면 고등학교 안에 그푼이 나오죠. 그푼이 그 영화 같은데 그 기억나는데 뭐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푼이? 고등학교 3학년 반에 반 그푼이? 축하게 잘. 네? 아닙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정직하게 착각할 줄 아니고, 예. 1년만 공부 열심히 하면 마누라가 바뀐다든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학생 그걸 보고 배꼽을 잡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였습니다. 권상우가 주요였던 거 같은데. 근데 그 양재동의 땅값이 여기 1966년도에는 양재동 가는 시내에 가는 버스가 없었대요. 저는 서울에 안 살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양재동을 가려니까 말죽거리를 가려면 여기 버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강남역, 그래서 강남역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국립묘지는 되게 중요한 데잖아요. 옛날에 국립묘지 있었으니까 거기서 버스를, 반포도 없었을 때니까 국립묘지에서 내려서
맞춤거리까지 걸어가야 된대요. 그때 맞춤거리 땅값이 평당 200원이었답니다. 200원. 지금은 저기 평당 5천만 원이랍니다. 맞춤거리가. 그래서 이제 25만 배 올랐다고. 저기 이건 거의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통계에서 봤는데 이제 그냥 가장 이제 뭐 극명하게 오른 지역을 보여주는 거이지만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죠. 특히 여자들 복부인 약간 여자들 왜 부동산에서는 주식은 뭐 남자나 여자나 아까 별 차이 없는데 부동산은 여자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여자입니다. 복부인, 뭐 빨간 바지 입은 여자 이런 여자들. 정상 누군지 모르게 빨간 바지 입은 여자가 이순정. 나이든 사람 안 아시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분이 그 여자분이 빨간 바지를 입으세요. 막 강남바닥을 이렇게 누비고 부동산을 투기를 해갖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부인이거든요. 이순자가 누구 부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두환 마누라가 이순자예요. 그게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이 부동산계에서.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게 다양하신 게 굉장히 일화들이 많게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오르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정책 당국의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특히 2005년 이때 이제 2005에서 2006년 이때 막 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뭐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니까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게 뭐 온갖 정책을 썼죠. 물론 더 강한 정책을 썼으면 됐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 뭐 어떤 언론이 라든가 야당 이런 것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까 말한 대로 참 지금 빚내서 집사람 폐렴망신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2007년 지나서 2008년 9년부터 지금까지는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 박근혜 정부 때나 경제정책을 다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거예요. 뭐 이명박 때는 한 몇십 번 썼을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들어오자마자 2월 달에 들어와서 작년 4월에 처음 쓴 정책이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거고 뭐 지난번 많이 한 것도 계속 살리는 거거든요. 뭐 다른 정책이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이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별로 못 오르잖아요. 조금 지금 오른다고 하는데 실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주식 거래에서도 이 자전 거래라는 게 있어요. 시장을 좀 이렇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서 가격 얼마에 맞춰서 서로 사고 파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도 있어요. 부동산도 이렇게 투기 세력들끼리 서로 왜냐하면 거래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들이 안 몰리니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끼리 뭐 이렇게 좀 거래 비용만 좀 내고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살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뭐 실제 거래인지 실수요자의 거래인지 뭐 그런 어떤 투기 세력 간의 자기네들끼리 거래인지 그것도 잘 몰라요. 말수도 알고 듣기 어려우니까. 아직도 이제 부동산은 쉽게 이제 상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지지분이라는 형태로 가고 이게 이제 뭐 사람에 따라 확 떨어진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미래의 상황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같은 이러한 건 절대 없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를지 떨어질지 판판이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2007년 이전과 같은 아까 뭐 말죽거리 양재동 올랐던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까지 올랐던 그러한 것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올라도 조금 오를 거고 떨어질지는 많이 떨어질지 조금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가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그냥 부동산은 꼭 사야 할 사람은 사지만 꼭 사야 할 필요가 없으면 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경제에서는 지나간 일 이렇게 옛날 여기까지 2007년 2014년 현재까지 설명하는 건 쉬운데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참 어려워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어렵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를 조금 이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른 것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한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오르더라도 사실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라야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한 번에 못 와요. 이런 데서 한 번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더라도 또 두려우니까 한 번 못 가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그려지면서 상승했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이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투자 자산들 또는 투기 자산 분해해 보면 부동산이 너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 안 사면 돈이 있는 사람이 안 사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보야. 돈이 있으면 부동산 사야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도가 정보를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부동산을 1가구 1주택자들은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보유세도 아주 조금 낼 겁니다. 뭐 1년에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내면 뭐 그것을 세를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집값이 아무리 올랐건 거의 세금을 안 내요. 소득이 있는데도. 그리고 또 유리한 것은 이 상속, 증여에도 굉장히 유리해요. 금융자산은 글자 그대로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은행 예금 나오고 주가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대로 상속의 과표로 잡혀요. 근데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해요. 공시지가는 서울의 아파트는 그나마 많이 가까워졌는데 지방에 있는 땅들은 그게 뭐 시가와 공시지가가 3분의 1도 안 돼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상속하기 굉장히 유리하죠. 뭐 실제 산 같은 거 하나 1억짜리, 뭐 1억짜리가 공시지가는 3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 상속에도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주택 같으면은 이 임대소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주택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뭐 전세건 월세건 사는 사람들이 한 국민의 반 정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임대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세금과 임대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 요번에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프랑스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GDP의 1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한 1,3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빼고 그 국민소득이 기준이 좀 네트 NNP일 가능성이 있어요. 피케티 책은 그래도 1,000조는 넘을 거거든요. 그럼 100조가 넘어요. 주택 임대소득이. 제가 한번 라프하게 어느 칼럼 쓰면서 추정해 보니까 50조는 넘는다. 주택 임대소득이 50조 연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하나도 안 돼요. 그건 이제 1가구 1주택은 법에 의해서 아예 비과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세금을 안 매기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면 뭐 무지하게 좋아요.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뭐 내 아는 사람 하나는 뭐 우리 또래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주식도 하고 뭐 다양한 부동산 하는 사람은 제가 집이 하나 있어.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돈이 좀 있어. 그럼 그걸 월세를 넣어. 그럼 자기가 떨리서 전세를 사.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입이 굉장히 커요. 월세 수입이 크니까. 아파트 좋은 지역의 월세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돈이 있으니 전세를 살고. 그러면 그 이자 수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1가구 1택이니까. 그리고 이런 뭐 대학촌에나 뭐 어디구나 강남이고 안에 원룸들 있잖아요. 원룸에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꼭대기 주인이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룸이 한 20개씩 있고 뭐 15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집을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되게 아니면 뭐 자기 가족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여튼 1가구 1택 형태로 법적으로 해놓으면 그런 원룸에서 뭐 20개면 원룸이
20개면 한 40만 원씩만 올리면서 월세가 나와도 한 800만 원 되잖아요. 네? 한 달에. 그 세금 하나도 안 내요. 합법적으로도 안 내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세금을 내겠다고 좀 하다가 할 듯이 하다가 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2017년부터 한다는가 하고 다 밀어놨죠. 네? 그것도 이제 뭐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분리과세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2017년 감도 안 할 거예요. 2017년이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뭐 누가 하겠습니까? 표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밀어놨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야. 결국은 부동산이 이렇게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을 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힘 있는 계층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돈 많은 계층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은 틀리지만 뭐 그냥 고위 공무원 등 기업 경영진 은행 하다못해 뭐 스포츠나 연예 스타까지 다 재벌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 이익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부동산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부동산 아까 주식하고 틀리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힘든 사람이 많아져요. 주식은 가격이 오르면 조금 배만 아플 뿐이고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뭐 주식 오르면 여의도 근처에는 장사 잘 되잖아요. 여의도 아니면 동네 주식 돈 번 사람이 밥도 사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주식하고 틀리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부동산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가격이 오른 것은 집주인이 뭐 잘해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결국은 무주택자가 갖다 주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역시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은 돈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비슷한데 그건 좀 틀린 건 뭐냐면 주식은 안 쳐다보면 되니까. 근데 집은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개인들만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도 힘든 거예요. 기업들 중에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괜찮아요. 자기 사무실도 있고 자기 부동산도 있으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신규 기업들이 어려워요.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을 하려면 뭐 자기 집에서 부자가 아닌 한 사무실 빌려야 되고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땅값하고 사무실 임대비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존 기업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면 근로자들이 다 일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내가 월급을 갖고 사람이 사는 게 기본적으로 의식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의식 왜 의자가 하나인 건지 모르지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옷이 세 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주거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 월급을 더 받아야 돼요. 더 달라고 주장하고 내가 받는 돈에서 오른 돈으로 전세가 월세가 오른 거를 다 내어놓아야 되니까 아니면 미래에 집을 살기 위해서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결국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은 이득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손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불리해요. 특히 이제 그 신규 기업들한테 그 노동자들한테 힘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렇게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경제가 어떤 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기 일부분은 좋아져요. 일부분이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건설업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업자들, 그러니까 중개사들 좋아지고 주변에 이삿짐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아주 작은 부분을 제한 나머지는 다 어렵다. 대부분 어렵다. 대부분 땅을 많이 가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좋을 수 있지만 국민의 한 반 이상, 반도 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한 40% 된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집이 작거나 시원찮은 사람들은 집을 또 큰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결국은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행 예금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은행 예금이 이제 지금 3% 정도 된다. 그러면 집값이 이것저것 비용을 제외하고 뭐 이제 집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유지하려면 같이 3%가 또 생긴다. 집값이 3%가 오른다. 그럼 어떤 걸 사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가요? 일단 그냥 뭐 비용은 빼고 집에는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은행 예금은 비용은 별로 안 되지만 이제 세금이 좀 나오니까. 그런데 집값이 한 3%,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산다면 뭐 양도소득세는 없으니까 3% 오른다. 어떤 게 유리할까요? 계속 3%씩 오른다. 은행. 동일한 금액이라면 집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왜 유리하냐면 집은 내가 산다면 내가 살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은행 예금은 내가 은행 예금 한 곳으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뭐 사업하는 사람 그걸 담보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뭐 그걸 쓸 수 없지만 집은 임대 수입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률은 은행 예금, 금융자산이니까 실질 상승률입니다. 실제 비용을 제한 상승률은 은행 예금의 상승률,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나라는 아까 양재동 땅값처럼 너무 극단적이지만 사실은 한 2007년 전에 한 2000년 전후 7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서울의 평균 3배 정도. 3배, 그렇죠. 3배. 어떤 데는 4배도 오른 데도 있는 것 같고, 평균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한 7, 8년 사이에, 6, 7년, 7, 8년 사이에. 뭐 이런데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안정된 시기고 떨어진 시기도 조금 있지만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고,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절대 수준으로 이미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건데 금년 초쯤에서 내본 것 같아요.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들을 많이 조사하니까 서울에 있는 집값 절대적인 수준이 뉴욕의 집값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뉴욕은 세계 경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돈이 있고 뭐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 다 뉴욕으로 오려고 하죠. 그런데도 서울의 집값이 뉴욕보다 비싸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이다. 그리고 아마 이제는 뭐 일본 집값하고 우리나라 집값하고 별 차이 없어졌을 거예요. 차이 없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독일 같은 데는 좀 살아봤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독일은 베를린은 집값이 워낙 싸니까 거기는 비교할 수도 없고, 독일에서 집값이 비싼 데가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이런 데인데,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거기도 서울에 있는 집값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이제 큰 집 하나 우리 관사에 살았습니다. 그게 서울로 치면은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 같은 그런 내놓으면 거기는 땅이 다 넓으니까. 그리고 그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라 프랑크푸르트 유명한 은행장들 이런 사람들 사는 동네거든요. 독일에서 한 5군데 안에 꼽히는 부촌인데 독일 전체에서. 근데 그게 큰 저택 땅 한 3, 400평씩 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조금 정원 관리 안 하면 옆집도 안 보여요. 다. 이게 숲속인지 집속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집이 우리나라 돈은 10억 정도밖에 안 해요. 10m, 10억 조금 넘어. 그것도 작자 잘 만나야 받는 거고 작자 잘못 나면 못 받는다고 생각 부동산에서 지금 팔아보려고 했다가 못 팔았죠. 그렇게 집값이 쌉니다.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 독일은 예적으로 이제 선진국 중에 집값이 싼 나라예요. 독일은 제가 말한 대로 이런 경쟁률리가 잘 적용돼요. 독일이 집값 상승률 소비자 물가보다 낮아요. 독일은 물가가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평균 독일의 물가는 1.5% 정도 상승을 합니다. 1.5% 상승을 하는데 독일은 옛날에 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큰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을 하여튼 정부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걔들이 이제 물가 상승 목표는 1.5에서 2%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걔들 물가는 1.5% 정도는 오르는데 부동산은 한 1%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 보면. 근데 이제 그게 평균이니까 어떤 인기 있는 지역은 좀 더 오르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독일은 주택 보급률은 110%, 120%일 거예요. 즉 집은 굉장히 세대에 비해서 많은 거죠. 대부분 선진국은 다 그래요. 우리들도 이제 뭐 주택 보급률 계산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100%를 넘었다 하고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 보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높은 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입니다.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한 70%, 70%. 미국이 한 60, 한 4, 5% 될까요? 미국이 67%네요. 한국이 62% 정도. 독일은 한 48% 돼요. 독일이 이렇게 집이 많아 독일 사람이 독일 집을 잘 안 사요. 독일은 많은 사람이 세를 삽니다. 왜냐면 세를 살건 집을 사건 비용이 비슷해요. 세를 많이 내더라도 그러니까 월세지만 그리고 먼저 서민들 즉 세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제도 그러니까 한 군데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해줬거나 그 제도를 보장해주거나 집세가 오르는 것을 많이 규제를 하죠. 유럽의 대부분 그러죠.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가 집세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2008년도 이렇게 세계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가 보유 비율이 자기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이 금융위기하고 많이 가까웠어요. 스페인, 아일랜드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75% 자가 보유율이. 영국, 미국, 그리고 가장 세계 금융위기하고 그냥 관계없던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자가 보유 비율이 바로 높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많은 혜택을 줘서 집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결국 경제에 좋은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자기 집을 갖는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내가 오래 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10년, 20년, 30년 살 거다. 그럼 집을 사면 돼.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한 2, 3년 살고 애들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3, 4년뿐이 안 살 거다. 그럼 집 사는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를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게 이제 정책이 바른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책을 뜯어보면은 그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혜택 하도 많아. 세금도 적게 내고 등록대출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은행 예금에 대한 혜택, 대출에 대한 혜택도 참 많습니다. 쭉 내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세입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야당, 민주당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세입자에 관심이 없다. 그냥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왔다 갔다 떠돌이고 집주인은 그 자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당원들이 지방에서 또 지역에서 여기 선거운동을 할 때는 다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책이 그 집주인을 위한 정책.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오르고 또 하우스 프로 문제도 그래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집재 정책이 집 가진 사람보다는 1가구 주택자보다는 세입자한테 모아져야 돼요. 그게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게 어떤 사회 정의, 즉 세입자들이 넓게 사는, 물론 세입자 중에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럼 이해를 치지 말고 대부분 봤을 때는 세입자가 더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집 가진 사람보다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훨씬 좋고, 경제의 안정, 금융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집 가진 사람에 대한 혜택을 좀 줄여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게 이제 2008년 위기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알려졌지만 그게 이제 교훈이다. 우리도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 핵심이 이제 그때 이제 2008년 위기 후 이런 반성하면서 나온 핵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집을 갖는 것보다는 집값과 집세가 안정된 것이 국민의 어떤 편의나 행복이나 뭐 후생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거. 그 미국에서 나온 반성이죠. 미국에서 나온 반성이고 그런 것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같은데 아직 그 정책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현재까지 정책은 집값을 어떻게 올리려는 정책이고, 그건 이제 뭐 현 여당의 기본 정책이 그렇고, 근데 야당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결국 야당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뜯어보면 다 대부분 집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난번 대선 때 뭐 우스갯소리로 그 하우스포는 민주당 사람도 다 박근혜 씨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 찍었다, 뭐 그런 말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술자리에서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집값 올려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부동산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요. 하우스포 문제가 너무 힘들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이게 2007년, 8년부터 지금 벌써 한 6, 7년 이렇게 지나면서 참 하우스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조금씩 이게 말라서 힘들어지는 상황. 차라리 이게 단기간에 떨어졌으면 빨리 포기하고 정리가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미국은 빨리 떨어졌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우스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집값이 이제 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야 이제 집을 팔고 거래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집값이 오르면 국민 경제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나빠지고 뭐 다 어려워. 일자리도 줄고 어려워지는데, 이제 하우스포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나쁜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도 거기가 표가 많이 되고 어려우니까 당장 눈앞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값을 지금 계속 유지시키거나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요인으로 볼 때는 이런 과거에 같은 이런 집값이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사람도 줄고 여기 소득도 넉넉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혼도 잘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집값은 못 오르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경제에 이렇게 더 부작용이 커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참 제가 볼 때는 경제에 아주 큰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도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는 세상에 공짜 중심이 없습니다. 공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누군가가 왜냐면 이때 우리가 상당히 오르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누군가 이제 고통을 받아야만, 또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제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리크레이트가 네. 정상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예를 들면 서울에 많이 네. 1000만 넘게 살고, 그런데 또 부동산은 그 한정된 그런 그 자본이라는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성장률과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고요. 예를 들면 GDP 성장률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 그래서 만일에
안정화시키려면 오히려 정부가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인 정책을 해야지만이 안정시킬 수 있는, 그리고 풀어놔버리면 오히려 저런 그래프처럼 가는데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때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독일처럼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나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성장이 빨랐고요. 또 물가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더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요인을 본다면 뭐 독일처럼 1%, 2% 오르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한 3%, 4%씩 5%씩 오를 수 있다고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로 그런 요인이.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나라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서울의 수도 집중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요인은 되는데 해외 나가서 국제 도시에 나가 보면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우리 이제 제주도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뉴욕에 가면 주택의 소유자들은 30~40%가 외국인입니다. 아까 뉴욕을 얘기했잖아요. 뉴욕에서는 세계에서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살려고 해요. 런던은 하여튼 이 중동의 부호들은 런던에 집 하나씩 있어야 좀 내가 몸에 힘줘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프랑크푸르트는 요새 뭐 다 프랑크푸르트는 동유럽, 남유럽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리스 돈 있는 사람들 프랑크푸르트 산다고. 우리 서울은 누가 외국인들이 사나요? 외국인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많고 있지만 그런 국제적인 요인을 우리나라에는 반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남북 대치 이런 게 있어갖고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집 사는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니까 제주도 보세요. 중국이 사니까 오르죠. 땅값이 엄청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요인 때문에 뭐 제주도가 뭐 인구 밀도 집중, 수도권 집중 아무 관계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구 밀도 그건 뭐 얘기는 일부는 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뉴욕이나 그러니까 동경이 그렇게 올랐던 게 이상한 거. 동경도 국제화가 안 된 도시, 별로 안 된 도시인데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파리나 프랑크푸르트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 면을 또 복기니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서울이 이제 경제 우리 이제 인구 밀도나 집중 수도권 집중으로 볼 때 집값 비싸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그것이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할 거냐? 저는 조금 동의하는 것 같고요. 경제 문제는 뭐 우리가 급격히 성장을 빨리 할 때는 사실 독일보다는 더 빨리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렇게 뭐 그냥 한 10년 사이에 2배씩, 3배씩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뭐 10%씩 많이 봐야 오른다 하더라도 한 50%, 10년에 한 50%, 60%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오른 건 그런 모든 걸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 되니까. 그럼 어떤 요인이 이렇게 급격한 비정상적인 이렇게 인상이 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잘못된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흘러가도록 정부가 만들어줬어요, 계속. 그걸 조금 막으려고 했던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조금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잘 되지는 못했고 가장 큰 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정책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인구의 집중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다음에 경제성이 빨랐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이 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진 거죠. 그래 모여져서 이제 결국은 거품이 커졌던 것 같고 그 고통이 앞으로 계속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경쟁 성장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슷한가요? 저희랑 이렇게 하는 거야?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중국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2년 전부터 거의 이제 하향 안정으로 떨어지고 있어. 계속 거기도 이제 공포가 생기고 있죠. 근데 거기가 올랐던 게 뭐 한 기껏 해봐야 10년, 15년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60년도, 66년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4, 50년을 이렇게 오르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컸던 거죠. 차라리 이때 이게 외환위기 때 좀 한 번 더 오래 꺾어졌다가 다시 오르거나 이런 사이클을 그려줬으면 좋은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도 부동산은 사실 답이 없어요. 정책이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처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잘못 얘기하면 싸움이 많이 돼요. 싸움도 되고 논란이 되지도 많고. 그런데 그냥 우리 그냥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 이렇게 올랐다. 이건 뭐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올랐고 뭐 우리가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나라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아주 낮은 나라 갖고 왔고 또 독일이 뭐 장점 중에 하나가 금융위기가 2차 대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물가도 안정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 경쟁력도 좀 굉장히 높은 나라고 골고루 기계공업도 발전돼 있고 뭐 서민도 잘 살고 농촌도 잘 살고 뭐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든지 지금 굉장히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고민을 해서 좀 누군가 고통을 조금은 짊어져야 됩니다. 고통을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안 하려고 하면 일본의 예처럼 굉장히 길게 조금씩 떨어지면서 또는 오르지 않으면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가 조금씩 오르니까. 그러니까 한 1, 2%를 꾸준히 올려줘야 되는데 뭐 떨어지거나 거의 안 오르고 이렇게 가면은 결국 부동산은 나중에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한 10년, 20년 되면 그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하우스포일 겁니다. 하우스포일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를 내면서 집값은 안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하우스포어들은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 월세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건 뭐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면 어쨌든 이익을 본 사람은 이익을 본 사람이 토해내야 되는 거지 않나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데 지금 그게 다 기득권 세력이랄 텐데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잘못하면 그 부담을 국민들이 이제 많이 국민들 함께 중에도 이만큼 이익 본 사람도 있겠죠. 있긴 있겠죠. 저도 하우스포지만 있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내서 지금 기득권을 그렇죠. 있는 아주 정가가 부착되는 세력인데 그렇게 토해내야 하는 거지 뭐. 그건 경제 정책만 문제가 아니라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뉴욕처럼 똑같이 그 렌트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이제 뭐 일부에서는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죠. 뉴욕은 이제 그런 국제적인 대도시지만 그렇다는 이 월세를 미국은 이게 주마다 틀리죠. 렌트 컨트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하고 뭐 땅덩어리 넓은 데서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집값 오르면 옆에다 또 하나 지면 되니까 그렇게 땅 넓은 데도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는 컨트롤이 의미가 없는 게 안 하는 거고 뉴욕 같은 데는 이제 지을 땅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 계속 외국인까지 몰려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세를 못 올리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서울에서 우리 세금 더 내게 하면 elasticity demand가 너무 높아서 inelastic하니까 세금 내도 굳이 월세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다 내게 되잖아요. 전가한다. 그걸 우리말은 한말은 전가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긴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내면 세입자한테 넘긴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갖고 한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글을 쓰고 나도 그게 굉장히 가장 고민거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면은 죽는 사람이 세입자다 이렇게 겁을 팍 줍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거의 겁을 주면서 그걸 못 올리게 하는 논리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저도 그건 답이 없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오를까? 과세하면 오를까? 여기 전가한다. 비탄력적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나눠내기는 있잖아요. 그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눠서 내기는 있습니다. 100%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탄력적이고 어느 쪽이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담만 달리는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걸 뭐 경제학 교과서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새는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이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뭐 여기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을 그렇죠. 시장 상황,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올리면 다 또 올리고, 뭐 이건 비용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하고도 관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월세를 100만 원 불러서 사람이 살으면 100만 원 부를 거고 150만 원 불러도 살 거다. 이게 내가 세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집주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세를 못 올리는 건 아니다. 그럼 세금이 더 붙인다고 해서 더 올릴 거나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 왜냐하면 지금도 더 받고 싶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더 올리면 세입자가 떠나죠. 더 다른 데로 떠나니까 더 싼 데로 찾아서. 그래서 필요한 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주류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 이상순 말한 대로 세금을 올리면 세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 관계 없고 세입자가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반론도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요새 같은데 전세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전세 사는 사람. 근데 우리 애들이 전세 살으니까 전세 하는데 돈 잘 버는데도 막 엄청 모아서 2년 내 전세값 되기 힘들어요. 또 빚내야 되고 열심히 둘이 벌어갖고 그 집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전세값을 매길 때 그냥 내가 둘이만 보고 부동산하고 얘기해서 그냥 얼마 받을 수 있는 그냥 매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세값이나 월세를 누가 보고 있다면 그걸 심리학에서 거울 효과라고 해요. 거울이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조심을 한답니다. 누구 복도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그래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는 월세를 100만 원 받았다가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다 세입자하고 부동산 사인하고 끝났는데 이걸 계약서를 다 누군가 내야 되잖아.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무서가 본다. 라고 생각하면 좀 사람이 조심할 것 같아요. 물론 가짜 소리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일단 빼고 정상적으로 다 한다면 누가 본다면 사람을 굉장히 조금 조심해요.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임대소득 세금 안 내는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선진국은. 그러니까 걔들도 여러 가지 규제도 있겠지만 있지만 막 못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상당 부분이 이 주택 임대 거래도 이런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도 세무서에는 다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면. 그래서 실제 세금을 내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좀 틀린 건데 제가 어디에 이제 몇 번 주장하고 떠든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는 하다못해 세입자들한테 돌려줘라. 그러니까 주거 보조비로. 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복지제도가 뭐냐? 저는 주거복지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반값 집세 운동을 하자. 반값 등록금이 아니고 집세 서민들한테는 세의 반을 정부가 지원해라.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 의식주 아니에요? 근데 의하고 식은 거의 해결됐잖아요,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옷 못 입고 밥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보장을 해라. 그거가 복지제도의 기본이 돼야 된다. 제가 옛날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옛날에 잠깐 공부했었는데 1985년인가 그래요. 그냥 학생인데 외국인 학생입니다. 외국인 학생, 대학원 학생인데 집값이 2분의 1을 정부가 줘요. 계좌로 착착 들어옵니다. 월세 2분의 1 지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건 지역에 따라 좀 틀린데 이렇게 파리 같은데 좀 비싼 데는 좀 적게 주고 좀 변두리로 나오면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주거비가 그냥 꼬박꼬박 들어와요. 계좌에. 뭐 우리는 그걸 왜 못했어? 1985년도에 프랑스에서 했던 건데, 그 당시 프랑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조금 넘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25,000불인데, 우리가 왜 못하냐? 뭐 할 수 있다고. 물론 뭐 다른 복지 쓸 건 많죠. 근데 복지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이 주거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답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많고, 또 경제 이론도 잘 적용이 안 되고, 부동산은 참 경제 이론도 잘 적용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수요 공급 법칙도 잘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대표적인 부동산이에요. 뭐 하나는 잠깐 얘기 경제학 하니까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죠. 근데 공급은 늘어나죠.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돼. 그 다음에 공급이 늘고. 집은 그래요, 안 그래요? 반대로 가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서로 살려고 그래, 미리. 수요가 늘어나. 그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돼요? 안 팔려고 그래. 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알으면 내가 지금 팔겠어요? 가격이 오른다니 팔지.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야. 수요 공급 법칙이 부동산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도 이제 그 다양한 이렇게 집에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그 경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핵심에 아파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왜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거대한 수요가 존재하는가? 저기 살아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기존 그 전통적인 그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 도저히 우리나라 현재 사람들의 욕구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눈높이를 맞춰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이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단독주택이나 다른 택지 인하가 그걸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에서 그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구 있잖아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이게 다양한 저도 이제 연립도 살아보고 단독주택도 살아보고 아파트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는데 너무 그 주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있잖아요. 차이가 커요. 편의성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주차도 그렇고요. 주차도 실은 요즘 갈수록 보안 문제 있잖아요. 보안 문제도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고시원 같은 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거 서비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이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제는 거의 이제 서울의 핵심은 아니고 서울의 수도권까지 넓히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채워진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아파트가 저리가 많지만 그 아파트를 갖고 싶은 단독주택에 살거나 전립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잠재 수요를 존재하거든요. 내가 보기로는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많이 줘야죠. 아니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개발해내지는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러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이제 저도 좀 고민은 있는데